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몇 달을 고민했어요. 가족 이야기니까요. 아직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 명절이 두렵고 혼자라고 느껴지고 가족한테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분들께 특히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또 싶으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중간에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가면 아마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명절 전날 밤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그날은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음력으로 한가위 바로 하루 전날 밤이요. 저는 오후부터 부엌에 들어가 있었어요. 전 재료 손질하고 나물 삶고 탕국 육수 우리고 해야 할 일이 한 보따리였거든요. 손이 부르텄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야 하니까 그 전날 밤에 웬만한 건 다 준비해 놔야 했습니다. 저녁 10시쯤 됐을까요? 등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팠지만 전 반죽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뭔가 도와주러 나오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표정이랄까요? 그 애가 저를 똑바로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명절은 호텔에서 쉬려고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고 다시 한번 들으려고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미 핸드폰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예약 확인 문자가 떠 있었어요. 체크인 날짜를 봤습니다.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체크아웃은 추석 다음 날.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선을 바닥에 깔고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그래 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전을 부치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괜찮아. 이번 한 번이겠지. 다음엔 다르겠지.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꼰대처럼 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도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지요. 명절 증후군, 며느리 해방, 명절은 쉬어야 한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하긴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젊은 세대는 힘들겠지.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잖아. 그냥 이해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추석을 혼자 준비했어요. 음식도 혼자, 차례상도 혼자, 설거지도 혼자. 아들은 차례 지내는 시간에만 와서 밥 먹고 갔고요. 그의 추석이 지나고 저는 또 다음번엔 다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날이 됐습니다. 설 일주일 전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설은 나 여행 좀 다녀와도 돼? 저는 누구랑? 하고 물었죠. 은지랑. 며느리 이름을 댔습니다.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언제? 하고 물었습니다. 설날부터 2박 3일.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엌에 들어가서 전 재료를 꺼냈어요. 혼자라도 차례는 지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였어요. 딸이 연락이 와서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며느리 SNS 계정을 보게 됐습니다. 팔로우는 안 하고 있었는데 공개 계정이라 가끔 보이더라고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새하얀 호텔 침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오렌지 주스 한 잔, 그리고 조식 뷔페 사진들, 스크램블드 에그, 크루아상, 과일 플레이트 색깔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 밑에 글이 써 있었습니다. 명절은 힐링이죠. 이런 게 진짜 휴식. 다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랄까요? 힐링이라 저도 쉬고 싶었습니다. 명절에 호텔 가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보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조식 먹으면서 여유를 부려보고 싶었고요. 하지만 내가 쉬면 차례를 누가 지내요? 음식은 누가 만들어요? 제사는요? 저한테는 그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 말은 못했어요.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말했다가 가족 사이가 더 불편해질까 봐요. 요즘 세상에 내가 구식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요.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추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설날도요. 제사도 마찬가지였고요. 며느리는 늘 빠졌고 그때마다 SNS에는 어딘가 예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설, 추석, 제사. 설, 추석, 제사. 그게 반복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솔직히 처음부터 남이었습니다. 결혼 전엔 서로 모르던 사람이고 그냥 아들이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큰 기대를 안 했으면 상처도 덜했겠죠. 그런데 아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낳고 키우고 뒷바라지한 자식이잖아요. 어릴 때 아파서 밤새 울 때마다 안고 달랬던 그 아이. 대학 입시 때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아들 옆에서 저도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샜던 그 아이. 그 아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냈어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뭔가 거창한 말을 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가 혼자 명절 다 준비하는 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그래.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뭔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라는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엄마가 구식이야.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불만이면 엄마 문제야.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얼마나 서럽게 들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래,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잠깐 있다가 금방 가버렸어요. 일찍 가봐야 해서라는 말을 달고 살았고요. 예전에는 명절에 오면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엄마, 이리 와서 좀 쉬어 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졌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점점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며느리 얘기를 꺼내려 하면 아들이 먼저 화제를 돌렸어요. 엄마, 그 얘기는 나중에 해라든가. 엄마, 요즘 세상이 그래 같은 말로요.
가장 서운했던 건 이런 일이었어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있었는데 아들이 왔다 가면서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엄마 허리 어떠냐는 말 한마디 없이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나 이따 도와줄게라고 했을 텐데. 저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억지로 소리는 안 냈는데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무언가를 바라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새벽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준비했습니다.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랑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싫었고요. 명절마다 싸움이 나는 집이 되는 건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꾹꾹 참으면서 혼자 다 했어요. 명절 전날이 되면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재료를 손질하고, 혼자 음식을 만들고,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명절이 제게 더 이상 가족 모이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혼자 일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작년 설날 그 일이 터졌습니다. 작년 설날 아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날 밤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설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일 오전에 갈게. 10시쯤. 그거였습니다. 더 없었어요. 도와줄게, 일찍 갈게, 그런 말은 없었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혼자 장을 보러 나갔어요. 설 음식 재료, 차례에 올릴 과일, 나물거리, 전 재료 혼자 다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는데 마트 직원이 어머님, 많이 사셨네요 하고 웃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손질을 시작했어요. 두부 썰고, 무 깍둑 썰고, 도라지 무치고, 시금치 데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밤 12시가 넘도록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일 오전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는 차려놔야 하니까. 겨우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떠올랐거든요. 전 반죽 타이밍, 탕국간, 전 기름 온도. 그러다 보니 새벽 4시가 됐습니다. 그냥 일어났어요. 어차피 잠도 못 잘 것 같고 일찍 시작하면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부엌 불을 켰습니다. 아직 밖은 캄캄했어요. 새벽 4시면 하늘도 어둡고 아파트 단지도 조용하거든요. 저 혼자 부엌에 서서 가스 불 켜는 소리만 났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를 먼저 끓이기 시작했어요.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나물을 데쳤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하나씩 데쳐서 물기 짜고 양념해서 무쳤어요. 그게 2시간쯤 걸렸을 거예요. 6시가 되니까 밖이 조금씩 밝아오더라고요. 밥은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일하다 보니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계속 움직였어요. 6시 반쯤 됐을 때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동그랗게 반죽을 올리고 노릇해지면 뒤집고 또 올리고 녹두전, 동태전, 버섯전, 애호박전. 이게 쉬워 보여도 가스불 앞에서 계속 서 있어야 하거든요. 그날따라 부엌이 유독 더웠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는데도 열기가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등이 흠뻑 젖었습니다. 이마에 땀도 흘렀고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이 10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다 해놔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더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잠깐 선풍기 앞에 서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래도 전을 부쳤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손도 좀 떨렸고요. 아, 이거 좀 쉬어야겠다. 프라이팬 불을 잠깐 줄이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흰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을 찡그렸습니다. 어디선가 링거줄이 손등에 꽂혀 있었고 피부에 차가운 패드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옆에 의사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제가 눈을 뜨는 걸 보시더니 차트를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로입니다. 빈혈 수치도 많이 낮고 혈압도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이 설날이었는데 저는 설날 아침에 혼자 쓰러졌고 눈을 떴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허무했습니다. 아, 이게 내 명절이구나 싶은 느낌이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싶은 느낌이요. 그 천장을 보면서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며칠 더 쓰러져 있었다면 아무도 몰랐겠구나. 아들은 10시에 왔다가 엄마가 없으면 어디 간 줄 알았겠지 하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를 발견한 게 옆집 새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건 옆집 새댁이었습니다. 그 집은 작년 봄에 이사 온 신혼부부였어요. 여자분이 29인가 30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둘이 사는 집이었고요. 인사는 몇 번 나눴지만 딱히 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어머님하고 꾸벅 인사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날 아침 그 새댁이 재활용 버리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설날 아침이지만 쓰레기는 치워야 하니까요. 복도를 지나는데 저희 집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고 했어요. 집안에서 나는 소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재활용을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저희 집이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명절 아침에 음식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고 그 새댁이 초인종을 눌렀대요. 한 번, 두 번, 응답이 없었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볼까 싶었는데 제 번호를 몰랐고요. 고민하다가 문손잡이를 잡아봤대요.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장 보러 나갔다 온 다음에 문을 잠그지 않은 거예요. 명절이라 이것저것 드나들다 보니 잠그는 걸 깜빡한 거죠. 들어와 보니 저희 집 부엌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저는 싱크대 옆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프라이팬 위에 저는 타고 있었고요. 그 새댁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일단 가습을 끄고 저한테 다가와서 반응 확인하고 119 불렀대요. 그리고 제 핸드폰 잠금을 푸는 방법을 몰라서 일단 119 오기를 기다리면서 구급대원분이 오셨을 때 아들 연락처를 찾아달라고 했다고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저 그날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가스불이 켜진 채로 쓰러졌으니까 자칫하면 화재도 날 수 있었고 혼자 오래 쓰러져 있었으면 더 위험했겠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퇴원하고 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과일이랑 작은 선물도 챙겨서요. 그 새댁이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하면서 오히려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옆집 새댁이 그렇게 따뜻한데 나는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싶기도 했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한두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얼마나 급히 달려왔는지 숨이 가빴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오면서 울었던 것 같았어요. 제 손을 잡더니 엄마 미안해. 내가 왜 이렇게 몰랐을까? 하고 목이 메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괜찮아. 나 괜찮아 했어요. 사실 몸은 안 괜찮았는데 아들 얼굴이 그 지경이니까 저라도 침착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울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에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표정이랄까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 표정의 이유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 놀랐겠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건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병원 오는 차 안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오갔더라고요. 아들이 오랫동안 혼자 알고 있던 사실을 그날 처음 며느리한테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며느리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사 5년이 넘은 중견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아들한테 들었었고,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며느리 직장 얘기는 솔직히 깊이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어보면 간섭한다고 생각할까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작년 하반기부터 그 회사가 경영난에 빠졌다더라고요.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며느리도 그 대상에 들어가 있었대요.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다고요. 또 말하면 제가 뭔가 도와주려고 할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며느리가 요즘 좀 달라 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며느리가 전보다 말수가 적어진 것 같기도 했고 표정이 좀 어두운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나랑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름 버거운 상황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날 더 충격받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으로 달려오는 차 안에서였대요. 아들이 운전하면서 며느리한테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고 했어요. 나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며느리가 뭐냐고 물었겠죠.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할 때 우리 돈으로만 한 게 아니야. 그 집 전세금의 절반 이상이 제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집을 구하면서 돈이 모자랐어요. 전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저는 그냥 줬습니다.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줘버렸어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 선물이라고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딱 하나만 부탁했어요.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마라. 신혼부터 시어머니한테 빚진 것처럼 시작하는 게 며느리 기죽을 것 같아서 싫다. 그냥 너희 힘으로 구한 집이라고 해. 아들이 그걸 3년 동안 지켰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아들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엄마가 저렇게 쓰러졌는데 그동안 혼자 알고 있던 그 사실을 더 이상 혼자 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당신 시어머니가 우리 집 전세금 절반 이상을 주셨어. 3년 전에. 그리고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분이 지금 저렇게 혼자 쓰러져 계신 거야. 며느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저는 직접 옆에 있지 않았지만 상상이 됩니다.
자기가 명절마다 호텔 가서 힐링이죠라고 SNS에 올리던 그 시간에 그 집 전세금을 내준 사람이 혼자 새벽부터 일어나 전부치다 쓰러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3년 동안 그 사실도 모른 채 살아온 거고요. 며느리가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차 안에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진짜로 알게 된 것 같았다고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편협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봤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요. 저는 그걸 가지고 며느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배려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걸 고마워하기는 어렵거든요. 며느리가 몰랐던 건 며느리 잘못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들이 감춰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가 얽혀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요. 그래도 이 일이 있고 나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고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적어도 2주는 집에서 푹 쉬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동안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고 그냥 몸 회복에만 집중하라고요. 막상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또 이상하더라고요. 해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냥 있어야 하니까요. 쌓인 빨래라든가 정리 안 된 부엌이라든가. 그래도 참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없이 혼자였어요. 손에는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입맛이 없으실까봐 미음이랑 죽을 직접 만들어 왔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애가 직접 죽을 쑤어서 왔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며느리가 저한테 음식을 해다 준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으니까요.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죽이랑 미음을 식탁에 풀어놓으면서 이것저것 설명했어요. 이건 흰죽이고요. 이건 단호박 미음이에요.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좀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 앉아서 잠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말을 안 했습니다. 뭔가 하려는 게 있겠구나 싶어서 기다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였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으려는 것 같았는데 참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항상 당당하고 씩씩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후에 이 애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애였거든요. 한참 있다가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철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이 듣고 싶었어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명절마다 혼자 전 부치면서 설거지하면서 얼마나 이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는지. 그런데 막상 앞에서 울면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화가 없어졌달까요? 오히려 저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참아야 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진짜 몰랐어요. 명절에 음식이 그냥 차려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빠져도 어떻게든 되겠거니 했고요.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집 이야기도요. 그 집이 어머니 덕분에 구한 집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3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애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냥 몰랐던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명절부터는 음식 제가 할게요.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울게요. 그 말에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풀려서가 아니었어요. 억울함이 해소돼서도 아니고요. 그냥 드디어 이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싶어서요. 내가 힘들고 지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게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말이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우리 둘이 꽤 오래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동안 힘들었던 점들을 말했어요. 말하면 잔소리가 될까봐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것들을요. 며느리도 자기 입장에서 힘들었던 게 있었다고 했어요. 시댁에 가면 어색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명절에 뭘 도와야 할지도 몰랐고 물어보기도 눈치 보였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좀 뜨끔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가르쳐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눈치껏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서로 모르고 있던 것들이 그날 오후에 많이 풀렸습니다. 완전히 다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뭔가 벽 하나가 조금 낮아진 느낌이랄까요? 며느리가 돌아가면서 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회복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그래, 고마워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명절 생각을 안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날이 됐습니다. 설 2주 전쯤이었어요. 며느리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평소엔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어머니, 이번 설 음식 제가 준비하고 싶어요. 뭘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메모해서 연습해 볼게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내가 제대로 읽은 건가 싶어서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시장 가자. 뭘 사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하니까. 설 열흘 전쯤에 우리 둘이 시장을 갔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수첩을 들고 왔어요. 메모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같이 다녔어요. 이 나물은 어떻게 손질하는지, 전을 부칠 때 어떤 반죽 비율이 맛있는지, 국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며느리가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어머니, 이 도라지 쓴 거 어떻게 없애요? 어머니, 기름은 어떤 거 쓰세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신기하고 또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설날 당일 아침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8시에 왔어요. 아들보다도 먼저요. 그 애가 일찍 온 거예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자마자 손 씻고 앞치마 두르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따라 들어가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아니, 내가 도와줘야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니, 저 지난번에 다 메모해 왔잖아요. 오늘은 진짜로 쉬세요. 뭐 모르면 여쭤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절에 소파에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요. 항상 명절 아침 제일 먼저 부엌에 들어가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끓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기름 지글지글 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그렇게 포근하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평소엔 다 제가 내던 소리였으니까요. 아들이 10시쯤 왔습니다. 부엌을 보더니 좀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 어디 있어?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엄마, 왜 거기 앉아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은지가 오늘 다 한다고 했어요.
아들이 부엌을 들여다보더니 진짜 하더라고요.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명절에 아들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오늘 몸 괜찮아? 하고 물어보면서요. 괜찮아. 지금 되게 좋아.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차례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보세요 하고 불렀어요. 나가보니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제 방식이랑 조금 다른 것도 있었고, 전이 좀 두껍게 붙여진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보기 좋았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잘했다. 맛있겠다. 했더니 며느리가 되게 뿌듯해 했어요. 진짜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면 좋겠어요. 하면서요. 차례를 지내고 셋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제가 먹고 아들이 먹고 다 같이 먹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명절이 좋았습니다. 정말로요. 명절이 두렵거나 지겨운 날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모이는 날처럼 느껴졌어요.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는 건가? 가족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명절이 두렵고 혼자 버티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요. 저처럼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너무 오래 참았어요. 힘들다고 말하면 가족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며느리한테 구식 시어머니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꾹꾹 담아뒀는데 결국 몸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닐 수 있어요. 특히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벅찰 때는요. 그리고 혹시 지금 며느리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어렵고 명절이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르는 건 물어봐도 됩니다. 먼저 한 번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생각보다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가면서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말을 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해요. 저도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명절이 두려운 분들께, 가족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